저는 침체를 선반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경기 침체가 약형, 마일드한, 그 다음에 연착륙은 아니에요. 침체가 없이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의 저런 식의 금리 인상은, 긴축은 절대로 침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말하고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거의 이거는 사기꾼일 테니까 요즘 안 말하는 거 아시죠? 요즘 연준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연착륙은 불가능해진 거죠. 연착륙은 아니지만 굉장히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명목과 실적에 속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맨솔이라는 분이시고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락장이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대응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가장 궁극의 공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빠진 거 어떻게 당했는데, 그래, 오케이, 지금 이미 빠졌으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적어도 침체를 반영하는 하락을, 지금부터 뭐 누구는 20%라고 하고 누구는 뭐 30%라고 하는데 그만큼을 더 하락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이 침체만큼을 반영한 거냐, 침체를 선반영한 거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침체를 선반영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네. 실제로는 저는 침체를 선반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경기 침체가 약형, 마일드한, 그 다음에 연착륙은 아니에요. 침체가 없이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의 저런 식의 금리 인상은, 긴축은 절대로 침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말하고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거의 이거는 사기꾼일 테니까 요즘 안 말하는 거 아시죠? 요즘 연준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연착륙은 불가능해진 거죠. 연착륙은 아니지만 굉장히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명목과 실적에 속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붕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방어적이고, 이제 이번 주에 빅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 그래서 주식이 실적으로 망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른 이슈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망가진 실적이 나올 거라고 2분기에도 예상했다가 2분기 실적도 그때 오히려 7월, 8월 반등 나왔고요. 이제 3분기는 이제 피할 수 없이 실적이 이제 엄청 악화될 거라고 봤는데 괜찮게 나와서 지금 어쩔지 모를 수 있는데요. 이제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기대를 나쁘게 해놨으니까 기대보다는 좀 높게 나온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가이던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어떨지. 그 다음에 뭐 아주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은 그 아무리 우기려고 해도 우길 수 없을 만큼 괜찮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실적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니까. 그럼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려 왔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지면은 명목과 실질에 의한 착시가 일어난다. 그래서 고용 같은 것들은 쉽게 명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뚝 떨어진 걸로 나타나지만, 그때 가장 차이를 두고 있는 게 경기 선행지수죠. ISM 관련된 뭐 선행지수들,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선행지수들은 이미 6개월째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다음 0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침체를 이미 가리키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것들은 왜 그러냐? 사람들의 미저리 인덱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실제로 반영하거든요. 실질 지표를 반영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내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 지표로 나온 건 이미 침체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명목 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때문에 EPS,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실질 이익은 얼마예요? 명목 이익은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실적은 그대로가 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 거죠. EPS가 살아있거나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역조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끈끈하게 남아 있어서 지금 연준이 긴축을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길게 보면은 내년도의 침체는 이 그 명목 지표상의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적 유지, 그 다음에 그 침체 약화된 모습 이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분기 실적을 뜯어보면 희한하게도 수요가 뭐 죽지 않았네, 뭐네 하면서 좋게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2분기 때는 아직 안 반영돼서 그래. 3분기에는 다 반영될 거야. 근데 4분기에는 될 거야. 1분기에 내년 1분기에 계속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의견. 그런데 좀 제가 볼 때 정직한 사람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침에 그 김현석 갈 때 보면 가끔씩 나오는 비관론자 중에서 마이클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건 스탠리겠죠. 모건 스탠리일 것 같은데 그 모건 스탠리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기다려봐라. 실적 심하게 심하게 망가지면 다시 한 단계 내려가는 일이 나온다라고 하다가 얼마 전에는 그랬더라고요. 이게 금방은 안 나타날 것 같다. 실적 아예 나빠지는 게. 그런 식으로 그게 난 정직하다고 봅니다. 2분기 때 열심히 떠들었는데 이건 아직 안 나타나니까 이건 아직은 안 나온 건데 이제 3분기에 봐봐라. 3분기 지금 또 나오기 전에는 3분기 진짜 제대로 아마 하락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하겠죠. 4분기, 1분기. 하지만 말씀드려온 것처럼 이게 명목 지표에 의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들. 특별히 고용도 생각해 보셔요. 고용이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연준이 더 긴축을 강화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반대로 침체도 마일드한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 왜? 마구 잘려야 사람들의 마음에 인플레이션은 푹푹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시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마구 실업률이 올라가 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정말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경기에 다 반영돼 버려요. 특별히 수요를 완전히 폭락시키는 거죠. 그럼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하락을 반영해야겠죠. 그런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에 지금보다 더 반영하는 거를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은 어때요? 지금도 연준이 머리를 앓을 만큼 골치가 아플 만큼 고용이 좋아요. 그렇죠? 탄탄해요. 타이트해요. 이 얘기는 내년도의 침체를 약화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는 내년의 침체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금리 아까 제가 앞에 질문에서 왜 주식과 채권이 그렇게 동조화됐느냐? 긴축 때문에 주식이 하락한 건데 긴축은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채권이 하락하잖아요. 원래는 채권만 하락시키는 요인이 주식까지 하락시켰으니까 동조화되죠. 그게 지금 시장을 다 떨어뜨리고 모든 자산의 가격을 떨어뜨린 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달러 강세가 그 어떤 큰 저기를 했겠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을 이제 시장이 뒤로 이제 달리기 시작했어라고 이제 추세적 상승이야. 이건 금리에서 무조건 와야 합니다. 또 긴축의 중지와 이제 반대 방향으로의 피봇이 와야 줘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채권과 주식과 모든 자산의 가격 하락을 되돌려 놓을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전적으로 시장이 뒤돌아뛰기 시작하진 않았죠. 하지만 금리의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시작된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바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측정 도구보다 6개월, 3개월 먼저 나오게 돼 있죠. 종목 바닥은 인덱스 바닥보다 최소 3개월 먼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실적이나 이런 EPS 관련된 바닥보다 3개월 먼저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먼저 나오죠. 이유인 즉슨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상황 바뀌었는데 우리는 인지적으로 그걸 인정할 때까지 기간 차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직 미국의 지금 지난 토요일 날 끝난 미국의 금요일장에서 뭐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뭐 굉장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아직 팩트는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커다란 변화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피봇이 이제 본격화돼서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뀐 건 하나도 없으니까.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닉 티밀하우스라는 사람이 기사를 낸 거 갖고 시장이 떠들썩했죠. 그 이유는 뭐냐? 11월에 75일피를 올리더라도 12월 달에 가서는 줄이는 자이언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강한 긴축을 줄이는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 다만 주식시장이 지난번처럼 괜히 혼자서 흥분할까봐 12월 점도표를 통해서 아니다, 내년에도 계속 올릴 거야 라고 하는 경고는 같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죠.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로도 보이고, 이제 블랙아웃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아무도 연준 의원들이 안 나오지만 지난주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그에 준한 얘기들을 좀 하긴 했습니다. 지난 뭐 샌프란시스코 메리데일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긴 했지만 그 전에도 이미 사실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비둘기는 그 레얼 브레이너드죠.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옐런, 뭐 버냉키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일했고, 그 다음에 옐런 때부터 있었죠. 옐런 때부터 있었고, 옐런에게 금리 인상을 중지하고 줄여야 된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이미 그 메리데일리가 말하기 전에 레이얼 브레너드가 먼저 얘기했죠. 이 금융시장의 이런 그 충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최고 매파라고 한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했고, 적어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뭐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적어도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미국 금융시장, 정확하게는 국채시장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 대한 인정을 한 건데 사실은 이건 지난주 중에 옐런이 먼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옐런이 미국 국채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 프라이머리 딜러, PD라고 불리는 뭐냐면 국채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거를 얼마큼 사겠다 이렇게 그 경매시장 같은 데서 차듯이 가격표를 내고 수량표를 내서 사가는, 우리나라 PD들은 예를 들면 삼성증권 무슨 이거 다 PD들이죠. 이 PD들은 국채가 3년물 금리 1,000억 발행되면은 삼성증권 200억, 뭐 NH증권 200억 이렇게 뜯어서 가져갑니다. 이게 PD들이에요. 이 PD들에게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연락을 보냈죠. 수량이 많이 거래되지 않는 국채 만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백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느냐, 의견을 달라. 이제 그런 걸 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뒤집어 말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잘못하면 유동성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그것들이 지난 주말에 동시다발적으로 연준 위원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일본의 엔화 개입도 이제 갑자기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복면 개입이라 그러던가? 복면 개입이래요. 복면 개입. 안 알려주고 개입했다 그래서 뭐 별 얘기가 다 많은데 그것들이 다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독일은행도 레포 시장 안정화, 독일 재무국에서 얘네도 똑같이 미국의 레포 시장처럼 독일 레포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국은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셨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일요일 날 해가지고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맞을까요? 그렇게 해서 발표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중앙은행들이 이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장이 목에 차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 주신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대응해도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저점이란 건 지나가 봤을 때 여기가 저점이었어 라고 밖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누가 자신 있게 저점이야 뭐 돌격 그래서 따라가 봤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충분히 상당한 가격 반영은 이루어진 걸로 평가합니다.